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 고위 관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난 대선 때 5당이 공통으로 낸 공약들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통해 실현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공통 공약을 분석하고 실행 방안까지 담은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대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까지 나서 군사적 대응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기조 변화에 새 정부의 특사 외교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사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로도 박근혜 정부는 97명의 공공기관장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32명은 관료 출신인 관피아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관련 폭로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탄핵에 대비해 관련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수사는 검찰 개혁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정부에 불거졌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박영수 특검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세월호 관련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민정수석실이 나서 방해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새 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 검사가 속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해경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던 정황을 포착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기간 연장에 실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서 세월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고위 검찰 간부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세월호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 정황, 이미 수사 당시에서부터 제기가 됐었죠.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다시 수사가 될지 임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논란이 커졌던 2014년 6월,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이 해경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만 해봤습니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수사팀은 다음 날 영장을 다시 받아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일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는 법무부 측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공소장에 넣는 과정에서 변찬후 당시 광주지검장이 사직서까지 내는 등 수뇌부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낮추려는 노력은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의 세월호 부실 수사, 나아가서 검찰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수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세월호 부실 수사 의혹,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한 차례 조사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제 전현직 검사들을 포함해서 관련자 50여 명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서 이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었습니다. 실제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 등을 이제 직접 당시 해경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좀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으로 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받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당시 검찰 입장은 어떻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인정이 되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1차 전화를 받고 해경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1차 실패를 했지만 2차에는 성공을 했고 이런 등등의 정황들인데요. 다만 이제 압수수색은 엄정한 기밀이 요구되는 이제 수사 상황이죠. 대상자가 압색 사실을 이미 알고 대처를 한다면 이미 효용이 없는 겁니다. 특히 또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넣을지는 법무부에서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제 그 미수에 그쳤다라는 말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었다는 건데 법무부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정말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일선 수사팀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부분은 단순히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법무부에 누가 왜 또 더 윗선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까지도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당시에 보면 법무부 그리고 대검에 검찰 고위직의 의혹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이 면밀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던 건데요. 특히 지난 정부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통해서 대검과 일선 수사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던 상황입니다. 실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의 경우에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승인을 받는 데만 일주일이 꼬박 걸렸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 이제 검찰 수사에 좀 뭐 어느 정도 은밀하게 관여한다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가 유난히 심했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의 수사가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조사 대상으로. 지금 이제 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정부 책임을 좀 줄이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민정수석실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수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민정수석실 그리고 이게 법무부, 대검 또 일선 수사팀에 그 전달했던 그 각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전현직 장차관이나 어떤 그 고위직 국장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 이제 현직에 남아 있어서 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루트가 민정수석실의 법무부 뭐 장관이라든가 검찰국장 뭐 이런 라인이 이동 경로가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세월호 수사 이건 진상규명 차원도 있지만 검찰 개혁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말씀드렸듯이 이제 끊임없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것은 사실 비단 어떤 민정수석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닐 겁니다. 이제 우 전 수석이 법무부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 좀 과다하게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법무부 간부들이 실제 일선 수사팀에 어떤 전화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었는지가 추가로 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자체만으로는 뭐 어떤 문제 삼기가 어렵지만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실제 검찰의 외압으로 작용이 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는 이제 트인 셈인데 여야와 청와대 생각이 달라서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개헌 의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개헌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선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 특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비친 정부 주도의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도 개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찬성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뒤에 반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고 여야 모두 개헌에 적극적이지만 논의의 절차와 지향점을 놓고서는 여권 대 야권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혜원 기자, 그러니까 여야 공통 공약, 그러니까 여야와 정부가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직속 기구였던 이 민주당의 통합 정부 추진위가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중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여야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당이 모두 현재 검찰이 둘 다 쥐고 있는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갖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되 검찰에게도 2차적, 그러니까 보충적인 수사는 할 수 있게 하는 이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또 영장 청구권까지 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미세 조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권은 이제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서민 공약도 있었죠. 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3%에서 1%까지 인하를 하는 겁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0.8%까지 인하가 됐고요. 대신 영세 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바른정당의 공약과도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된 건데 대기업 횡포를 막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이 남양유업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이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여야 모두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대선 전에 한참 소개했던 게 연금 인상, 수당 지급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습니까? 네,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지급,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이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나 인상폭, 그리고 이 지급 대상을 놓고서 좀 이견차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통합추진위가 이달 말에 이 공통공약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조금 더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만 합의가 됐고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거론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그렇습니다. 네, 정치부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급조했던 국민안전처, 이게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집권 100일 플랜을 입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도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권 100일 플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다시 안전행정부로 돌아가 재난 컨트롤타워 구실을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는 데 따른 원상복구입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직후 급조된 국민안전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어젠다였던 창조경제를 맡아온 미래창조과학부는 의외로 존속시키되 창조가 들어있는 이름을 바꾸고 역할도 손봐야 한다는 게 집권 100일 플랜의 내용입니다.
여당은 당초 대선 공약집에 과학기술부를 다시 만드는 방안도 담았지만 문 대통령이 부서 폐지와 신설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어서 방향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정자문위는 이 같은 집권 100일 플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실시해야 할 1단계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는 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선제 타격설까지 암시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냈지요. 자, 그러던 트럼프 정부가 잇따라 대북 화해 제스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매티스는 UN,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함께 출구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한 건 이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군사적 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한중일과 출구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진 뒤 매티스 장관이 출구를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출구를 마련할 대상에 한국을 넣은 것도 눈에 띄입니다. 그동안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 외교 소외,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기류입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된다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북핵을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인식에 시진핑 주석이 공감을 표했다며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개월간 단절되다시피 했던 상시 대화 채널 복원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즉시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국회 동의 절차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일단 시간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북한이 최근 체제 보장을 포함한 미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용 차석 대사는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을 포함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인선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단절됐던 4강 외교에 물꼬를 튼 만큼 한미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주 차관 인사부터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들을 신중하게 고르기 위해 당분간 차관들로 정부를 끌어가려는 겁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 인선은 이런 기조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외교장관만큼은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을 시작으로 외교안보 라인 구축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서두르는 이유는 4개국 특사 파견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잡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안보실장으론 비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안보실장은 외교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군 출신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실장 후보로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출신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 교수 등이 거론됩니다. 군 출신으론 육군대장을 지낸 백군기 전 의원의 하마평이 나옵니다. 안보실장이 정해지면 정책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47명을 새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경력을 봤더니 상당수가 관료 출신, 이른바 관피아였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관피아들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됐던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난 9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7명입니다. 이 가운데 68%인 32명은 관료 출신 관피아였습니다. JTBC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32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상임, 비상임 이사는 무려 503명이나 교체됐는데 그 절반 가까운 228명도 정부 부처에서 있다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내려간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는 하루에 1명 이상꼴로 진행된 겁니다. 이렇게 정권 막판 집중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전체의 65.7%인 218명이나 됩니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 전파를 이유로 새로운 수장들을 내려보내려고 하면 기관마다 마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임금은 지난해 1.8% 오른 데 비해 기관장 연봉은 3.4%가 올라 평균 1억 6,52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을 한 지 33일째인데요. 허다윤 양의 치아가 발견된 배 3층의 우측 통로 구역에서 수색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3점도 더 발견됐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배 안에서 발견된 유해를 실은 차량이 해경 호송 차량을 따라 서서히 이동합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부둔의 임시 안치실까지 200여 미터 남짓 거리지만 미수습자일지도 모르는 유해에 대해 가족들과 작업자들이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오늘 수색은 배 3층 우연 통로 쪽 에스컬레이터 구역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6일 단원고 허다윤 양의 치아가 발견된 곳입니다. 작업자들은 에스컬레이터를 부분 절단해가며 틈 사이에 낀 질늘기나 빈 공간에서 아직 찾지 못한 유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배 안에서 걷어낸 진흙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조각 3점이 발견됐습니다. 해수부는 6월 말까지 수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수색 작업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신문 조서가 공개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 월간지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삼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단 후원금과 최순실 씨 딸의 승마 지원금을 받았냐는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며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한 것에 대해선 최 씨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감각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성동 사저 매입과 진료비 대납 등 최 씨 일가와의 경제 공동체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구학서 신세계그룹 고문이 이화여대 특강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우매한 민중이 이끄는 민주주의, 위안부 합의 번복은 문제라고 했던 건데요. 파문이 커지자 구 고문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특강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했는데 문제의 발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구학서 신세계그룹 고문이 이화여대 특강에 나선 건 지난 17일입니다. 신세계 대표이사와 회장을 15년간 지낸 구 고문은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공항공사 정비 지원하고 동일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은 그 소속된 회사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대기업은 규제를 하고 골목 상권은 살리고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하느냐. 모든 게 사실은 이 포퓰리즘이에요. 정부와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언론기관서부터 정부서부터 국회 시민단체
다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기업에서 나쁜 말로 하면 뜯어먹는 그런 집단들인 거죠. 위안부 재합의를 요구하는 건 국민성 차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합의를 해놓고 다시 하자.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일본 말로 아싸리 하단 말이 있죠.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성이 달라요. 여성 비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죠.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아줌마들끼리 골프 치러 오는 나라 없어요. 그 대한민국뿐이에요. 75분으로 예정됐던 특강은 학생들의 반발과 수업 거부로 5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나와도 출결 인정된다고 합니다. 네. 국고문은 논란이 커지자 개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 전 국장은 의회 청문회 출석이 확정됐습니다. 코미의 증언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탄핵 여론 그리고 탄핵 가능성 모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내가 막 FBI 국장을 해임했다. 코미는 정말 미추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 키슬라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꺼낸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었지만 벗어났다며 이제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언 내용을 폭로한 뉴욕타임스는 코미의 해임이 결국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사 대상에 백악관 현직 관리가 추가됐으며 선임 고문직의 최고위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빠르면 이달 말 의회 청문회 출석을 확정한 가운데 증언 내용에 따라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CNN은 백악관이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측근들도 외부 변호사 고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8%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배점의 3%를 차지하는 성과연봉제를 하반기에는 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18일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48곳의 경영진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위법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도 문제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처럼 실적의 연동에 연봉을 매기는 건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새로운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직무별 전문성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역시 노조 동의가 관건입니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할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직무급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새로 만들어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재벌 개혁론자인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된 뒤에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른바 순환출자 구조 사례로 구체적으로 현대차를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내정 다음 날인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모였습니다. 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사실상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남았습니다. 사실이는 순환출자가 재벌개혁의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에도 주식시장에서는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만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이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방식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오너 일가가 사들이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4조 원이 넘는 주식 매입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가 관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일부 언론의 지주회사 추진설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향후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사흘 앞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와 함께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기 배선을 점검하던 작업자 3명이 감전사고로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요. 적은 인원이 무리하게 업무를 맡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오가는 셔틀 트레인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실입니다. 22,900볼트의 고압 전류를 500볼트로 낮춰주는 차단기에 새카만 그 흐름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서 전기 배선을 점검하던 41살 김모 씨와 43살 박모 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화상을 입었고 박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던 41살 남모 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단에서 작업하다가 일부 전기가 들어오는 걸 감지를 못하고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현장 작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적은 숫자의 인원이 무리하게 업무를 맡아왔다는 겁니다. 제2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시설 규모는 커졌지만 부족한 인원으로 정해진 작업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경찰과 인천공항공사 측은 작업 중 과실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최근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선 물이 부족해 모가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모내기를 못하는 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중서부권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정행재 기자입니다. 모가 심긴 논은 바닥을 드러냈고 잎은 노랗게 말랐습니다. 맞은편엔 물조차 대지 못한 논이 대부분입니다. 가뭄으로 이곳의 용수원인 간월호 수위가 낮아지면서 논에 댈 물이 부족해진 겁니다. 현재 천수만 A지구 논 6,400헥타르 중 절반은 모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모짜리라도 살려보려 염분이 높아진 물까지 끌어오기도 합니다. 염해가 올라오면 잎새가 노랗게 타 죽어요. 그래서 그 작용을 못해가지고 열매가 연글질 못해요. 그래서 수확이 떨어지고요. 충남 서북부의 식수원인 보령댐은 2달 전부터 바닥을 보였습니다. 저수율은 11%로 준공 이후 최저치입니다. 보령과 이천 등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최근 3년 강수량이 평년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강수량에 큰 차이가 없지만 비는 남부 지역에만 집중됐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고기압이 비를 뿌리는 이동성 저기압을 내려오지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현재 중서부 일부 지역에 가뭄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진 상황인데 8월까지도 큰 비 예보가 없어 물 확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역 고가공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 개발을 상징하던 고가 차도가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산책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이 공중정원을 찾았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525일의 공사 끝에 새롭게 단장한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입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부터 고가 상판까지 인파로 북적입니다. 2만 4천여 개의 꽃과 나무로 꾸며진 보행로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물장구를 칠 곳도 마련됐습니다. 16m 아래 찻길을 신기하게 내려다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재탄생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가 인근 상인들의 반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고가 옆 전시 조형물은 흉물이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늘막이 없어서 쉬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유모차 가져온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남대서양에서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고 원인 규명과 수색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1시간가량 가족들과 면담한 뒤 관련 부처들의 스텔라 데이지오 수색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족들에게도 브리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의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 사건과 관련해 변희재 씨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 씨는 2014년 한 방송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훈 대표 등이 이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타벅스 컵 마개가 열리는 바람에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여성이 10만 달러, 약 1억 1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플로리다주에 사는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커피컵 뚜껑이 뽑히면서 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에서 2도의 화상을 입었고 이후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중국 해역에서 필리핀이 석유 시출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5일 1대1로 포럼에서 만난 시 주석이 석유 시출 추진 의사를 밝힌 자신에게 시출을 고집하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암벽 여제로 불리는 김자인 선수가 오늘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여성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123층,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시민들의 응원 속에 첫 발을 내디딘 김자인은 긴장한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고 맨손으로 건물 자체 구조물과 안전장비만 이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건물 벽이 달궈지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구조물도 좁아졌지만 김자인은 약 2시간 30분 만에 건물 옥상에 도착해 활짝 웃었습니다.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등반에 임했고요.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의 알랭 로베르가 2011년 세계 최고 높이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등반했는데 김자인은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에 오른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성 클라이밍 선수가 많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김자인은 클라이밍 월드컵 25회 우승,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일궈내며 암벽 여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르는 곳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김자인은 클라이밍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좀 더우셨죠?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